쨍그랑 맑고 고운 소리가 산산조각 났다. 내가 제일 아끼던 청자 매화문의 화병이 붉은 석류 주스에 젖어 차가운 한옥 마루 위에서 부서졌다. 그 순간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찢었다. 시어버님,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내 칠순 잔치상에 덩그러니 놓인 떡과 과일, 그리고 수십 년간 정성 들여 가꾼 내 한옥을 가득 채운 친지들 앞에서 그녀는 그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이어진 짝 하는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었다. 내 남편의 뺨을 때리는 순간 내 심장 한쪽이 함께 찢겨나가는 듯했다. 내 칠순 잔치였다. 팔순도 환갑도 아닌 이제 막 일흔이 되는 평범한 생일날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 아들 민재의 아내이자 내게는 며느리인 지영이 온 가족 앞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잔치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옥의 소유권을 요구했다. 이 한옥 이제 저희에게 넘겨주셔야죠. 민재가 장손이고 저희가 대를 이을 건데요.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우리를 향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탐욕스러운 불길만이 이글거렸다. 내 남편은 뺨을 맞은 충격보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한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강탈당하려 한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떨리는 손은 찻잔을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헤맸다. 나 또한 몸이 굳어버렸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며느리라 믿고 사랑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가장 성스럽고 기뻐야 할 내 생일날 모두의 귀에 밝혔다. 친지들의 웅성거림과 놀란 표정 속에서 나는 치솟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깃든 곳이었다. 친지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 하나둘 떠나가고 한옥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방금 전의 소라는 깊은 상처로 남아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흐릿한 시선으로 마루에 밝힌 청자 화병의 파편들을 바라보았다. 저 파편들이 어쩌면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한옥의 영혼을 찢어놓은 것만 같았다. 내 삶은 마치 실오라기처럼 이 한옥에 엮여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나의 젊음이었고 나의 사랑이었으며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였다. 내가 이곳 안동의 종갓집으로 시집 온 것은 20살 늦가을의 초입이었다. 붓게 물든 단풍잎들이 한옥 지붕 위에 내려앉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수줍게 남편을 처음 보았다. 아버님께서는 이 한옥을 지으실 때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에도 혼을 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지붕을 얹을 기와 하나하나, 대들보로 쓰일 나무 한 토막까지 직접 고르고 다듬으셨다고 했다. 그분에게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품고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집의 모든 벽돌, 모든 기둥에 우리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스며 있음을 느꼈다. 새댁 시절 나는 한옥의 구석구석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 장독대에는 언제나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다. 매화나무 아래서는 매실을 따 매실청을 담갔고 연못가에서는 잉어들이 한가로이 헤엄쳤다. 새벽녘이면 장작불을 지펴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 온기로 한옥 전체를 데웠다. 구들장 위를 뒹굴며 피어오르던 희뿌연 아침 안개와 갓 지은 밤내음, 그리고 밤새도록 간간이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내 삶의 배경이었다. 해마다 봄, 가을이면 마당에서 정성껏 지내는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고 선조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허리 숙여 절하며
이 한옥을 통해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과 정신을 온몸으로 느끼곤 했다. 아이들이 마루에서 뛰어놀고 남편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은 이 한옥 속에 고스란히 담겨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주었다. 민재가 장성하여 지영을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나는 그녀가 이 한옥의 전통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 믿었다. 처음에는 밝고 명랑한 모습에 안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눈빛에서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내가 정성껏 가꾼 화단이나 손수 만든 장독대를 보며 어머니, 이렇게 번거롭게 직접 다 하세요? 요즘엔 다 사먹고 정원도 업체에 맡기잖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세대의 실용적인 생각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이 넓은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차라리 팔고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한옥의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의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이 한옥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리고 그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매섭게 휘몰아쳤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속마음을 감추려 들지 않았다. 며칠이 멀다 하고 그녀는 한옥의 비효율성과 낡음을 들먹이며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치 연극 대사를 외우듯 그녀는 우리 부부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거실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떠벌렸다. 어머니, 아버님, 이 넓은 집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저희도 이제 애가 크니 도심 아파트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여긴 너무 낡아서 손볼 곳도 많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종용과 계산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마치 이미 이 한옥이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양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에 넣을 두부를 썰고 있는데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이 시간에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거나 사랑채에서 바느질을 했기에 내가 부엌에 있을 거라곤 예상치 못한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얼어붙은 한겨울 공기처럼 날카로웠다. 네, 변호사님, 시아버님께서는 고집이 워낙 세셔서 예, 명의 이전 서류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일단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서류를 꾸며주시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압박할 겁니다. 네, 공증은 미리 받아놨어요.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 드릴 용돈을 빌미로 후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을 든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손에서 미끄러진 두부가 도마 위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증여, 공증, 도장, 압박, 그리고 아버님께 드릴 용돈을 빌미로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그것도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한옥을 그렇게 간단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가로채려 했다니. 뱃속에서부터 치미는 역겨움과 함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동안 막연히 불안했던 예감이 차가운 현실로 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아들 민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민재야, 지영이가 이 한옥에 대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너도 들었지? 팔아버리니 마니, 아파트니 어쩌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닿지 않는 듯했다. 그는 TV에서 흘러나오는 스포츠 중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하게 대꾸했다. 어머니, 지영 씨는 그냥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낡은 한옥 관리하는 것도
다 돈이고 힘든 일인데요. 어머니 아버님도 편하게 사셔야죠. 그의 말은 마치 준비된 변명 같았다. 그의 눈빛은 나와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내가 지영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그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이 아니라 낯선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피부티라 믿었던 아들마저 저리도 싸늘하게 외면할 수 있다니 내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민재의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닌 지영의 남편이자 그녀의 그림자 같았다. 남편 또한 아들의 싸늘한 반응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고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가끔 친지들이 찾아오면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은 척했지만 지영의 언행이 도를 넘을 때마다 나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나의 표정을 읽는 듯 을의 화제를 돌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이고, 순애 언니, 벌써 가을이 깊었네요. 단풍이 참 예쁘다 그쵸? 네, 그렇네요. 어색한 대화 속에서 나는 서서히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불편해하며 우리의 불행에 눈을 감는 듯했다. 우리 부부는 이 넓은 한옥에서 마치 섬처럼 홀로 떠 있는 듯했다. 한옥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온기 대신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안정감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장벽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다. 그 위태로운 장벽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어진 몇 번의 가족 모임에서 지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낡은 한옥을 팔아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펼쳤다. 처음에는 은근한 불만이었던 것이 점차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다. 한 번은 큰어머님 댁에서 열린 식사 자리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상에 오르자 지영은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어들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민재 씨가 장남인데 왜 대를 이을 한옥을 저희에게 안 넘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각자 살 길 찾아야죠. 이 낡은 한옥 때문에 저희 발목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법 크게 울려 퍼졌고 친지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기적이다라니 평생을 가족과 한옥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나에게 그런 말이 돌아오다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저려왔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민재는 지영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만두만 먹고 있었다. 친지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지영을 제지하거나 나를 위로해주는 이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이 넓은 세상에 이 많은 가족들 틈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그녀가 한옥의 재산 가치를 들먹이며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요즘 부동산 가치 생각해보세요. 이 한옥 팔면 도심의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어요. 왜 쓸데없이 낡은 집에 돈 묶어두고 고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나중에 민재 씨에게 집만 될까봐 걱정돼요. 그녀의 말은 듣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냉정함과 나를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평생을 지켜온 내 자부심이, 내 삶의 전부였던 한옥이 그녀의 입에서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자 낡은 짐짝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그녀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잠겼다. 밤이 되면 눈물만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꼈다.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는 숨소리마저 이불 속에 가두려 했었다. 굵은 눈물방울들이
베개를 적시고 내 젊음과 추억이 서린 이 한옥의 나무 기둥들이 마치 나의 울음을 비웃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한옥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마음속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뚝뚝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내 눈물처럼 한옥의 마당을 적셨다. 고즈넉해야 할 한옥은 빗소리와 나의 흐느낌으로 가득 찬 거대한 슬픔의 상자 같았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창밖으로 한옥을 바라보곤 했다. 어둠 속에 잠긴 한옥은 평소의 아름다움 대신 거대한 망령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나를 위로했지만 때로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양 나를 더욱 괴롭혔다. 저 한옥이 아니었다면, 저 한옥에 대한 내 사랑이 이토록 깊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영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이토록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이 한옥은 나의 정체성이었다. 내게서 이 한옥을 빼앗는 것은 내 영혼을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그저 낡은 집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남편의 변화였다. 그는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외면에 깊은 상실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듯했다. 활기 넘치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늙었던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매일 아침 거르지 않던 산책도 멈추었다. 그는 하루 종일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날은 그가 밤새도록 심하게 기침을 했다. 병원에 모시고 가자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초기 폐렴 증세라고 했다. 남편의 야위어가는 모습과 텅 빈 눈빛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저 모든 것이 지영의 탐욕 때문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의 옆에 누워 그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몰래 울었다. 그의 차가워진 손에서 삶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한없이 무력하고 절망스러웠다. 차가운 빗줄기가 밤새도록 한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아내듯 내 귓가를 먹먹하게 울렸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내 오랜 꿈과 사랑이 담긴 이 한옥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지영의 탐욕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거센 비바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며 나는 그저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잠겨갈 뿐이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창밖의 빗소리는 점차 격렬한 폭풍으로 변해갔다.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은 듯 내 귓가를 먹먹하게 울리던 빗줄기는 이제 한옥의 대들보를 흔들고 기와를 부술 듯 사납게 몰아쳤다. 찢어질 듯한 천둥이 고요를 집어삼키고 번개가 시퍼런 섬광을 터뜨릴 때마다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에 웅크린 채 공포와 무력감에 젖어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와 초췌해진 얼굴은 내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내가 흘린 눈물이 비가 되어 한옥마당을 적시듯 내 절망은 깊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하는 걸까? 내 오랜 꿈과 사랑이 담긴 이 한옥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지영의 탐욕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였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한옥의 삐걱거림이 단순한 나무와 흙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선조들의 목소리처럼 내 귓가를 울렸다. 무너지지 마라, 순애야. 이 집은 너의 전부가 아니다. 너와 우리 모두의 영혼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차가운 마루 위에 발을 디뎠다. 젖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한옥의 실루엣은 나약한 내 모습과 대비되며 강렬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 그동안 밤새도록 쏟아낸 수많은 눈물이 과연 이 한옥을 그리고 찢겨나가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지영에게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저앉아 슬퍼하는 것은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뿌리내린 저 한옥과 같은 굳건한 의지였다. 내 안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결심이었다.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선조들의 땀과 혼이 깃든 삶의 터전이자 우리 가족의 뿌리였다. 아버님께서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에도 혼을 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던 그 신성한 공간이었다. 나는 이 한옥을 지키기 위해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평생을 바쳤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대대로 이어갈 소중한 유산이었다. 지영의 탐욕 앞에서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비단 나 한 사람만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을 일구고 한옥을 지켜온 모든 선조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정신마저 빼앗기는 비극이 될 터였다. 더 이상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희미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나의 존재는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른 손으로 차가운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흐릿했던 시야는 선명해졌고 흔들리던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자리 잡았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무력감이 없었다. 오직 결연한 의지와 싸우겠다는 뜨거운 각오만이 이글거렸다. 억울함과 슬픔에 매몰되었던 나의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한옥 창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 굳건히 서 있는 한옥의 실루엣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힘내라고 격려하는 듯했고 동시에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고귀한 유산임을 잊지 말라는 엄숙한 약속처럼 다가왔다. 그래, 나는 싸울 것이다. 이 한옥을 위해, 병든 남편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가족의 영원한 명예와 정신을 위해 모든 삶을 걸고서라도 이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리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피해자가 아니었다. 내 가족과 보금자리를 지켜낼 싸움꾼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밤이 깊어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을 때 나는 결심했던 대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마루가 발끝에 닿았지만 이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얼음이 아니라 한옥을 지켜내야 한다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영의 교활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한옥의 모든 구석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익숙한 길을 나섰다. 이곳은 내게 집 이상의 의미였다. 모든 기둥과 문턱, 창문 하나하나에 내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이곳을 익숙한 보금자리가 아닌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대한 미로처럼 탐색해야 했다. 혹시라도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낡은 마루는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뼈마디처럼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더욱 조였다. 사랑채의 작은 서재는 오래된 책들과 빛바랜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님께서 평생을 아끼시던 고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남편이 젊은 시절 읽던 책들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서둘러 불을 켜는 대신 휴대폰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책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오래된 종이 냄새,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지영이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증여와 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 떠올랐다. 분명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 일터였다. 아버님은 늘 중요한 문서는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다. 이 한옥을 지을 때도 그리고 종갓집의 대를 이을 때도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문서로 남기셨던 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의 손은 이미 수십 권의 책과 서류 뭉치들을 헤집고 있었다. 허리가 뻐근하고 손끝에는 먼지가 묻어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닳고 다른 민법 서적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아버님께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시던 상자였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한 누렇게 바랜 한 장의 종이었다. 그것은 우리 한옥의 소유권 계약서였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그 아래에는 20살 새댁 시절의 내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우리가 정식으로 이 한옥의 소유권을 이어받을 때 작성했던 문서였다. 당시에는 그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세상의 전부를 얻은 듯한 희망을 주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서 서류를 놓칠까봐 불안했다. 나는 서류를 품에 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격려의 소리 같았다. 하지만 곧 현실의 차가운 질문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서류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 지영은 공증은 미리 받아놨다고 했다. 그녀의 계획은 분명 단순한 것이 아닐 터였다. 이 계약서는 오래된 것이었고 지영이 어떤 교묘한 수를 써서 우리 모르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다른 서류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 계약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다른 장치를 마련해 놓았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 서류가 너무 오래되어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자마자 또 다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지영의 탐욕스러운 발톱을 막아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증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서류를 접었다. 이걸 어디에 숨겨야 할까? 서재는 지영이 가끔 들어와 책을 정리하기도 했기에 안전하지 않았다. 내 방이라면 민재가 가끔 들어오지만 지영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야 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내 방 장롱 깊숙한 곳, 결혼 예복을 보관하던 비단 주머니 안에 계약서를 숨기기로 했다. 곱게 접힌 비단 속에서 서류는 마치 아주 오래된 비밀처럼 잠들었다. 아무리 지영이라 한들 남의 결혼 예복을 뒤지지는 않을 터였다. 계약서를 안전하게 숨기고 나자 나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영의 목소리에서 들었던 공증, 그리고 도장만 받으면 된다는 말은 분명 더 심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맨몸으로 폭풍 속에 서 있지 않았다. 내 손에는 작은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이 한옥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단서는 무엇일까? 지영의 교활한 계획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 나는 더 깊고 은밀한 탐색을 시작해야만 했다. 밤은 아직 깊었고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의 긴장감은 쉬이 풀리지 않았다. 낡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지영의 교활한 계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차가운 비바람이 그친 뒤 찾아온 맑은 가을날에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기운 없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움직여야 했다. 어느덧 늦가을,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매년 하던 대로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묵은지 통들을 꺼내고 텅 빈 칸을 닦아내던 중이었다. 시큼한 김치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나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으려 애썼다. 손이 닿지 않던 맨 아래 칸, 잘 쓰지 않는 한쪽 구석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대충 구겨 넣어진 얇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먼지가 앉은 비닐 사이로 희미하게 글자가 비쳤다. 무심코 꺼내 펼친 종이에는 익숙한 듯 날카로운 글씨체가 흘려 쓰여 있었다. 지영의 것이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불 속에서 몰래 엿들었던 지영의 목소리, 그녀의 교활한 눈빛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무슨 내용일까? 나는 숨을 멈추고 글자를 따라 읽어 내려갔다. 짧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문구였다. 공증은 됐고 시아버님 도장만 받으면 끝. 이 6글자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차가운 냉장고 칸에서 발견된 이 메모는 며칠 전 내가 애써 찾아낸 오래된 계약서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꿰뚫었다. 공증은 됐다는 말은 그녀가 이미 법적인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꾸몄던 그 증여 계획, 그 추악한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누구와 함께 공증을 받았을까? 민재는 분명 아니었을 테고 지영은 모든 것을 혼자서 혹은 그녀의 탐욕을 부추기는 어떤 세력과 함께 비밀스럽게 진행했던 것이다. 나의 어렴풋한 불안감은 이제 차가운 현실로 명확한 그림으로 내 눈앞에 그려졌다. 그리고 이어진 시아버님 도장만 받으면 끝이라는 문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편의 도장을 받아내려 했을 터였다. 내가 엿들었던 용돈을 빌미로 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지금 남편은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 나약함과 절망감을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다니. 뱃속에서부터 치미는 역겨움과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쥐고 있던 종이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다. 공증은 됐고 시아버님 도장만 받으면 끝.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잔혹한 문장이었다. 한치의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는 그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며느리로서 어떻게 시아버지의 고통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내 며느리가,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 안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지영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폭로할 결정적인 자백서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잔혹한 말들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옮겨져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오래된 계약서가 한옥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패였다면 이 메모는 지영의 사악한 의도를 증명하는 칼과도 같았다. 법적인 절차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사기 계획, 그리고 그 최종 목표가 오직 남편의 도장이라는 사실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종이를 꽉 쥐고 김치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내 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더 이상 절망이나 무력감 때문이 아니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그리고 이 한옥과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이 파렴치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지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싸움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비닐봉투에 다시 넣고
다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깊숙이 숨겼다. 안전하게 숨겨야 했다. 이 증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동시에 위험한 무기였다. 이 한옥,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가 아니었다. 내 손에는 빛을 비출 촛불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칼날이 쥐어져 있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지영의 교활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다. 이 밤은 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줄 시간이었다. 내 손에 들린 두 개의 증거물은 칼날이 되어 내 마음을 굳건히 벼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영의 교활함은 종이 몇 장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치밀했고 자신의 탐욕을 감추는 데 능숙했다. 나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 모든 것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 그녀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한방말이다. 나는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 우연히 부엌 선반에서 발견한 작은 휴대용 녹음기가 떠올랐다. 민재가 학창 시절 영어 공부를 한다며 쓰던 구식기기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건전지를 갈자 녹음 버튼에 작은 불이 들어왔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샘솟았다. 나는 녹음기를 숨길 최적의 장소를 물색했다. 지영이 자주 전화를 하거나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곳, 바로 거실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버님께서 직접 만드신 고풍스러운 목각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 뒤편의 작은 틈새가 내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꽤 컸고 시계 뒤 공간은 외부에서는 전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은밀했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내고 녹음기를 최대한 보이지 않게 고정한 뒤 다시 시계를 걸었다. 아주 작은 렌즈가 시계의 문양 틈새로 겨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도 여분으로 준비해두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굳건한 결심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 후 며칠은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나는 매 순간 긴장하며 지영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녀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과연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혹시 그녀가 녹음기를 발견하면 어쩌지?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시계 뒤편에서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이 잘 되고 있음을 알릴 때마다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마당에서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더 낮고 은밀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냉랭함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영은 작은 방으로 통하는 복도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순간임을 직감했다. 네, 변호사님,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아, 네,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후후 아버님은 요즘 많이 쇠약해지셔서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도 많고요. 도장 받기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때 제가 용돈 드리는 척하면서 받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예요. 장손인 민재가 대를 잇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 낡은 한옥, 이제는 저희가 관리해야죠. 쓸데없이 고집 부리다가 저희 미래까지 망칠 순 없으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로 추정되는 상대방이 무어라. 짧게 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영의 음성만큼 선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영의 답변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내가 부엌에서 엿들었던 대화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쇠약해지신 아버님,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 용돈 드리는 척하면서 도장을 받겠다는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차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폐륜적인 계획이었다. 이 한옥을 지키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을 그녀는 그저 이용하고 버릴 도구처럼 여기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지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을 나섰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한옥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 뒤에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고 선명하게 방 안을 채웠다.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이제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물리적인 문서, 증거와 그녀의 자백이 담긴 메모, 그리고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음성 증거까지. 나의 무기고는 완전히 채워진 셈이었다. 차가운 녹음기를 손에 쥐고 서재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나 무력감의 한숨이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이 세 개의 증거는 지영의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낼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이 한옥을 지키기 위한 나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남편의 야위고 초췌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찾아낸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상실감과 함께 지영의 비수 같은 말들이 남긴 멍울이 선명했다. 그에게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을 터였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다. 그를 보호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밤이 깊어 남편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나는 손에 쥔 증거물들을 다시금 확인했다. 누렇게 바랜 계약서, 지영의 날카로운 글씨체가 담긴 메모, 그리고 차갑고 선명한 그녀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기. 이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증거 수집가가 아니었다. 이 증거들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어둠 속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내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밤샘으로 얼룩져 있었다. 깊어진 주름과 푹 꺼진 눈매, 슬픔과 절망이 역력했던 예전의 내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이제 그곳에는 한 줄기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의 용기를 다잡았다. 밤마다 나는 거울 앞에서 홀로 연습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어조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의 눈을 바라봐야 할까? 며느리의 뻔뻔한 비난에 맞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한옥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 한옥의 주인 김순애입니다. 내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떨리고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에도 혼을 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다. 이 한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피와 땀, 영혼이 깃든 신성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 혼이 깃든 목소리로 말해야만 했다. 지영아, 너는 이 한옥을 단순한 낡은 집으로 보았을지 모르나 이곳은 우리 선조들의 삶과 숨결이 깃든 곳이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노려보며 말에 힘을 키웠다. 내가 감히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 집을 훔치려 했을 때 나는 절망했다.
그러나 너의 그 탐욕은 오히려 나를 깨웠다. 이 집을 지켜야 할 나의 숙명을 말이다. 나는 밤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단단함을 불어넣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담았다. 지영의 탐욕을 낱낱이 파헤칠 순간 나의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그녀가 주장했던 이기심과 낡은 고집이 실은 이 한옥을 지켜온 나의 굳건한 신념임을 보여줘야 했다. 때로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지난날의 서러움, 남편의 고통, 아들의 외면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을 쏟아낼 뻔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일 뿐이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순애야. 나는 슬픔을 삼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내 눈빛은 흔들림 없이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무력한 늙은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한옥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투지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절망에 잠긴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연습이 거듭될수록 나의 눈빛은 강렬해지고 표정은 굳건해졌다.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한옥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수호할 전사였다. 내 안에는 선조들이 물려준 굳건한 정신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뜨거운 각오가 자리 잡았다. 나는 이 한옥을 지켜낼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지켜온 소중한 가치, 대대로 이어온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영원한 존엄성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이 폭풍을 해치고 나아가리라. 이 한옥을 수호할 전사로서 나의 결의는 강철보다 단단했고 내 손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전장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며칠 후 다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늦가을, 차례상을 겸한 친지 모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옥의 사랑채에서 열렸다. 공기는 처음부터 무겁고 차가웠다. 모두가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찻잔을 든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지영은 여전히 시어머니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선 칼날처럼 한옥의 이곳저곳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식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지영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한옥 저희에게 명예 이전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민재도 이제 곧 불옥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께 짐을 지워드릴 순 없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낡은 한옥 고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도심의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부모님 모시는 게 훨씬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옥 팔면 자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능숙하고 당당했다. 친지들은 또다시 어색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민재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아내의 옆에 앉아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심장이 얼어붙고 눈물이 솟구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약한 김순애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한옥을 지켜내야 한다는 굳건한 투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친지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또다시 어떤 파국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지영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듯이 올려다 보았다. 어머니, 무슨 할 얘기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떨리던 목소리는 지난밤의 연습 덕분인지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했다. 그래, 할 얘기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나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내가 이 한옥의 소유권을 남편과 함께 정식으로 이어받았음을 증명하는 계약서였다. 나는 그 서류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다. 친지들의 눈빛이 서류로 향했다. 이것은 우리 부부가 이 한옥의 소유권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이 한옥은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의 심장이자 나의 젊음과 사랑이 깃든 전부다. 누구도 감히 탐낼 수 없는 우리의 것이다. 내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쐐기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지영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그런 낡은 서류가 무슨... 요즘 세상에 그런 게 효력이 있겠어요? 이건 그냥 옛날 종이 조각일 뿐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친지들도 웅성거렸다. 저런 서류가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나를 향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래, 낡은 종이 조각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조각은 진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진실도 담고 있는 또 다른 종이 조각이 있다. 나는 다시 품속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것은 김치냉장고에서 발견했던 지영의 필체로 쓰여진 그 끔찍한 메모였다. 나는 서류 위에 메모를 올려놓았다. 공증은 됐고 시아버님 도장만 받으면 끝. 짧고 간결한 그러나 살벌한 문구가 친지들의 눈에 들어오자 사랑채 않은 순식간에 정지된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남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고 민재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친지들은 경악에 찬 시선으로 지영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영아, 이게 사실이니? 웅성거림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영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흔들렸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 지영아, 너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추악했는지 이제 모두가 들을 차례다. 나는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시계 뒤에 숨겨두었던 그녀의 음성이 생생하게 녹음된 그 작은 기기였다.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랑채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 속에서 지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네, 변호사님.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아, 네,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아버님은 요즘 많이 쇠약해지셔서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도 많고요. 도장 받기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때 제가 용돈 드리는 척하면서 받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예요. 장손인 민재가 대를 잇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 낡은 한옥, 이제는 저희가 관리해야죠. 쓸데없이 고집 부리다가 저희 미래까지 망칠 순 없으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우자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모든 친지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선 분노로 일그러졌다. 쇠약해지신 아버님,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 용돈 드리는 척하면서 도장을 받겠다는 말은 늙고 병든 시아버지를 기만하고 유린하려던 그녀의 잔혹한 계획을 낱낱이 파헤쳤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뺨에 남겨진 모욕보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기만적인 계획이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눈물이라도 흘릴 듯한 고통이 역력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나약하고 무책임했는지가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친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저런 짓을. 순애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분노와 동정,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뒤섞여 사랑채를 뒤흔들었다. 녹음기가 멈추자 사랑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었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내가 찾아낸 세 개의 증거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 한옥을 넘보던 그녀의 오만함은 이제 온 가족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비참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좌절감으로 일그러졌고 그 모든 감정은 한 점으로 응축되어 그녀의 눈빛을 집어삼켰다. 녹음기가 멈추자 지영은 그제야 무너졌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테이블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결국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고개는 한없이 숙여졌고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어머님,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지고 갈라져 비명에 가까웠다. 온몸을 뒤흔드는 서러운 울음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상처받은 짐승의 절규 같았다. 나는 그런 지영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밝고 명랑했던 내 아들의 아내였던 저 여자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씁쓸함이 한순간 밀려왔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내 칼날 같은 차가운 이성으로 잘려나갔다. 그녀의 눈물 속에 진정한 뉘우침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라 한들 남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내 가족의 명예가 짓밟혔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의 침묵은 단순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인간의 언어로 감히 판단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무거운 선고였다. 친지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들은 지영의 절규와 나의 묵묵한 침묵 사이에서 어색하게 눈치만 살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지영을 보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나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사랑채 안에는 비바람이 지나간 후의 먹구름처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가득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영의 흐느낌만이 더욱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아내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공허했다.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아내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손은 힘없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민재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슬픔과 실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들은 내 부름에 어깨를 움찔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고 억눌렸던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들렁거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지영 씨의 그런 탐욕을 제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고도 제가 비겁하게 회피했습니다. 아내에게 휘둘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어리석은 제가 감히 어머니, 아버지의 삶과 이 한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후회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눈물 속에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아들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참회하는 아들의 모습에 내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늦었지만 네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내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민재야. 이 한옥은 단순히 벽돌과 기와로 지어진 집이 아니다. 이곳은 너의 뿌리이고 너의 조상들의 숨결이 깃든 곳이며 네가 대대로 물려받을 정신이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은 내 부모를 지키는 것과 같으며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다. 내 아내가 휘두른 탐욕의 칼날에 우리 모두가 상처 입었지만 이제는 네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할 때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공허함 대신 뜨거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도 제가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겠습니다. 선조들의 유산과 부모님의 피땀 어린 사랑을 잊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잃어버렸던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굳건한 다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이 나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아들이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사랑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민재의 눈물과 다짐으로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친지들 사이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시선이 오갔다. 일부는 비난 어린 눈으로 지영을, 또 일부는 안쓰러운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았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이제 가족 모임의 중심이 아닌 한없이 작고 초라한 구석으로 밀려난 듯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남편의 야윈 얼굴, 아들의 뒤늦은 눈물, 그리고 산산조각난 가족의 평화.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을 터였다.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고 한옥의 소유권은 안전하게 지켜졌지만 깨진 신뢰와 깊은 감정의 고른 쉬이 메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의 한옥 마당처럼 좁고 엉망이 된 채로 남아있는 잔해들이 있었다. 긴 싸움의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었다. 한옥은 지켜졌고 아들은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잃어버린 시간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이 순간의 고요함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잠시 멈춘 정적에 가까웠다. 진실이 남긴 여파는 고요한 한옥의 공기 속에 여전히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남은 상처들을 보듬고 다시금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야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의 흔적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 폭풍이 핥히고 간 사랑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져 내릴 수만은 없었다. 나는 이 흔들리는 배의 키를 잡고 새로운 항로를 정해야 했다. 한옥의 소유권은 나에게 남아 있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조들의 혼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얽혀있는 나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민재에게도 그의 자리가 필요했다. 장손으로서 이제는 그가 가족의 기둥으로 다시 서야 할 때였다. 며칠 후 나는 민재를 조용히 불러 마주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결정을 이야기했다. 민재야, 이 한옥은 나에게 남겠지만 너에게도 중요한 몫을 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선조들을 모시는 제사를 주관하고 한옥의 대소사를 돌보는 책임을 맡거라. 민재는 고개를 들고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책임감과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이 한옥과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단단했고 그 진심이 나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 나는 한옥의 정신을 지키되 민재에게도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길이라 믿었다. 전통을 이어가되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와 책임을 온전히 전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찾아낸 균형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붉게 타오르던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겨울을 맞이하듯 한옥은 비바람이 지나간 뒤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갔다.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감돌았지만 한옥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 요란한 빗소리 대신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한 온기를 선사했다. 마당 가득 떨어져 쌓였던 낙엽들도 민재가 직접 쓸어 말끔해졌고 정화된 공기가 한옥 전체를 감쌌다. 남편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한옥 마당을 거닐었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의 눈빛에서 사라졌던 생기가 다시 돌아왔고 메마른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피어났다. 내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에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 속 깊이 자리했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가끔 마당에 서서 민재가 손수보수한 기와 지붕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대화 속에는 지난 아픔을 보듬는 위로와 함께 다시 시작될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약속을 지켰다. 매주 주말마다 한옥을 찾아 부모님을 살폈고 한옥의 보수와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낡은 창살을 손수 갈아 끼우고 오래된 석가래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한옥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그림자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자 한옥의 미래를 짊어질 장손의 모습이었다. 그는 저녁이면 우리 부부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영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의 빈자리는 차갑게 남아 있었지만 그 대신 민재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한옥을 다시 채워주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따뜻한 구들목에 앉아 활짝 웃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다. 민재는 묵묵히 부엌에서 내일 아침에 먹을 떡국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한옥은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그 안에는 잔잔한 행복이 감돌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다시금 빛을 찾은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깨어진 조각들 사이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옥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굳건한 뿌리였고 그 뿌리는 이제 더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상처를 보듬고 다시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화합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평화였다. 차가운 겨울밤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한옥마당을 가득 채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남편과 함께 어린 손녀 유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마당을 뛰어다니는 나비를 쫓던 유나는 내 품에 안기자 조그만 손으로 내 치맛자락을 꼭 잡았다. 나는 그 작은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 한옥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에도 혼을 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지켜온 너의 뿌리란다. 나는 유나에게 이 한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말이야,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우리의 마음이 기대는 곳이었기 때문이야. 진정한 유산은 말이야, 쌓아 올린 재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란다. 유나는 영롱한 눈빛으로 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때로는 고개를 갸웃하며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 응하고 대답하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그 작은 눈망울 속에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고스란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한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오랜 싸움의 상흔이 아물고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마당 저편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한옥의 기와지붕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고즈넉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우리를 반겼다. 이 한옥은 더 이상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였다. 과거의 아픔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고, 우리는 그 위에서 대대로 이어질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이 한옥은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견뎌내며 우리 가족의 굳건한 뿌리이자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